저는 글쎄, 유치원 다닐 때 좀 소질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이제 유치원 대표로 그 사생대회 같은 거 나가면 항상 상도 받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술에 입문하게 됐고, 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예고를 진학할 것을 한번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고에 진학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로가 미술 쪽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그 예고에서는 그 미술의 전 과목을 이제 다 배우거든요. 뭐 동양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다 배우는데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이제 디자인하고 회화였어요. 앞으로 제가 어느 쪽으로 진로를 정할까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가라는 그 세계, 화가라는 그 세계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회사에 취직해서 예, 그런 뭐 셀러리맨의 생활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난 좀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어려서부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무거웠죠. 예, 그때 뭐 민주화 운동이다 보다 해서 수업이 거의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은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뭐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아요. 주로 뭐 누구랑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그냥 예, 조용히 작업하고 예, 혼자 운동하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시절에는 사실 특별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입시에 찌들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 자신을 막 분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좋아했던 그림들이 또 표현주의 그림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류의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은 또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좀 자유를 줘요. 예. 그래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면서 이제 좀 경원대는 좀 방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첫 시간에 그냥 저도 모르게 딱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교수님들이 되게 이제 새롭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예, 첫 작업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 그것도 큰 힘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막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그림들이 사실 저 자신이었고 예,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의 그런 스타일하고 매우 유사하죠. 예. 저는 사실 그 사물의 어떤 그 표면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깊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표면의 물성이랄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거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사실 80년대가 굉장히 또 암울한 시대 같지만 반면에 또 대중문화가 엄청 발달했던 시대예요. TV에 그런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 보면 지금에 못지않게 그 분량도 굉장히 많이 할애되던 시대였고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면들이 이렇게 부딪히던 시대거든요. 저는 아마 그때 굉장히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대중문화 그런 가벼움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게 예, 동화되고 그런 것들을 그림에 표현하고 뭐 이런 게 그때부터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막 했던 그런 거친 그림들과 이제 3학년이 돼서 작업의 변화 과정을 보면 너무 극적인 변화거든요. 이건 표면이 완전히 예, 진짜 완전히 극단적인 그런 걸로 갔는데 저는 그 플라스틱 사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가볍고
어떤 유혹적인 면, 예, 굉장히 성적인 면, 예,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섹시하다,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사실 매끈한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 나이가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작품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첫 번째 개인전을 굉장히 어렵게 기회를 잡게 됐어요. 저 졸업은 94년도에 했는데 이제 2000년 되어서 이제 기회를 잡은 거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전시 기회도 거의 없었고, 예, 그래서 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거의 반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회를 얻게 됐어요. 신전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제가 애호하고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지던 그런 플라스틱 사물에 대해서 플라스틱 사물들을 모아놓은 공간들을 그런 정물들을 이제 표현하면서 마치 그 테이블 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놨을 때 마치 이제 재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전이라고 져야겠다라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때 첫 번째 개인전에서는 주로 이제 플라스틱 사물들, 뭐 예를 들면 뭐 컵, 빗, 머리빗, 그 다음에 뭐 책을 그리면서도 책 표면을 플라스틱처럼 매끈하게 다듬는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펜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펜만 이렇게 직접 해서 그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그 구상을 할 때는 펜은 아주 일부분, 그러니까 펜통에 꽂혀 있는 그 일부분을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다른 그 우리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린 게 처음이었는데, 근데 그리다 보니까 이거를 꽉 채우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채워봤죠. 예. 그 작품이 이제 연필 그림의 시작이었고요. 연필을 또 제가 실제 보이는 그 모습보다 굉장히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그렸잖아요. 공격적이고 좀 더 화려하고, 예, 예, 그런 느낌들을 부각시켰던 것 같아요. 예, 또 그 당시에는 뭐 미술계 전반에 이제 회화는 죽었다 그러면서 설치 미술이 굉장히 이제 득세를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시하는 공간들, 대한 공간들도 많이 생기고 그 공간들도 점점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저는 사실 설치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설치 미술이랑 좀 맞짱을 떠보려면 작업이 좀 대형화돼야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서 작품도 크게 하고 또 실제로도 제가 작업에 임했을 때 이제 큰 작품을 할 때 훨씬 배우는 게 많아요. 예, 이게 작은 작품하고 큰 작품 할 때는 이게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부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완성했을 때 오는 쾌감 자체도 훨씬 크죠. 그래서 그 쾌감을 못 잊고 이제 계속 더 크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당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량 생산의 시대였어요. 굉장히 공장도 많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물건을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던 시대. 그러니까 네,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제 각인이 되던 시대였고, 뭐 지금은 사실 뭐 그거보다는 이제 정보화 시대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런 배경도 있었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좀 강박증이나 편집적인 그런 면도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은 물성이 강하고 이렇게 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이렇게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막 이런 그림들 좋아하는데 저도 좀 그런 것들을 그림 속에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그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꽉 채울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느낌이 올 때까지 그리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꽉 차고 여백 없이. 예. 사실 이 펜들은 제가 모았던 건 아니고요. 제 동생이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그 펜시 제품들 굉장히 많이 사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동생 방에 펜이 그냥 한 움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필통에 몇 자루 꽂아 놓고 이제 그걸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좀 성에 안 차서 이제 이거를 꽉 채우게 돼서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림의 형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 펜들 중에서 제일 애호하고 지금도 아주 애지중지하는 펜이 한 자루가 있는데 이제 꽃 모양의 그런 펜이 있어요. 예,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꽃이 펴졌다가 닫혀졌다가 지금은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그 꽃잎 한 장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이제 그 펜은 제가 너무 소중하게 이제 따로 케이스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이 아마 그 마치 이제 그 수많은 펜들 중에서도 또 이제 상징적이고 또 마치 마스코트처럼 예, 그렇게 빛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저도 이제 펜들을 보이는 대로 이제 예쁜 것들이 있으면 사 모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캐릭터가 달려 있는 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트 상품으로도 많이 팔리고 하는 것들인데 제가 특히나 이제 많이 샀던 것들은 중국에서 목재로 만든 그런 펜들이 있어요.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캐릭터 자체도 뭐 유명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 펜들을 그 기존 펜들 사이사이에 이제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아 너무 이게 좀 작품이 뭐랄까 의미가 저한테 와닿질 않아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작품 제목을 정하고 나서 그 작품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작품 제목을 뭐라고 졌냐면 어나니머스라고 졌어요. 지금 사실 익명의 시대잖아요. 어떤 무명시들이 이제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 예.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 과거에 어떤 중앙에서 스타가 만들어져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저 아래서부터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뭐 방탄소년단이나 뭐 엑소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알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문화 예술에 어떻게 보면 변방이었거든요, 한국이.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적절히 예, 그 주변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예, 그런 것들을 또 파고들고 해서 오늘날에 좀 한국의 대중문화가 굉장히 이제 예, 저변이 넓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이름 없는 그런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이름 없는 그런 캐릭터들 이런 것들에 이제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는 좀 더 발전시켜서 이제 연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저희 세대는 사실 미국 문화나 일본 문화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던 시대예요. 예. 심지어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요 프로그램보다 팝을 트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았어요, 그때는. 또 그런 민족 문화에 대한 그런 운동도 또 되게 역으로 많이 일어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안에는 조금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외국 것들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학교에 이제 책을 팔러 오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실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월부로 이제 팔았어요. 책을 팔러 왔는데 그 중에 민화 이조노 민가라는 그 책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디서도 접해보지 못한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놀랍다. 진짜 세련되고 현대적이다. 그것들에서 받은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 특히 그 책가도, 예,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현대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제 서재 그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일단 서재라는 공간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이상향, 파라다이스,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외부와는 좀 격리가 되어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미로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약간 둥지 같은 느낌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인간의 역사가 집적된 공간이잖아요. 그 깨알 같은 글씨가 모여서 그 한 페이지가 되고, 그게 모여서 또 책이 되고, 또 그 몇 권이 모여서 책꽂이 하나를 채우고, 예. 그 책꽂이들이 모여서 거대한 서가를 이루는 거잖아요. 거의 인간 문명의 거의 집적이죠. 그런 것들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장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예. 진짜 이 한 줄 한 줄 이거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인류의 문명을 이룬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경외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재 책가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서재 시리즈가 나온 거 된 건데,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사물들이 놓여 있죠. 뭐 이렇게 주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선인장도 있고, 뭐 작은 인형들도 있고. 일단 선인장을 굉장히 많이 그렸었는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선인장이라는 식물 자체가 사막에서 살잖아요. 굉장히 험난하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남은 생물이고, 이제 심지어 그 수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파리도 없어요. 막 뾰족한 가시로 변하고. 인류가 이제 그런 문명을 집적하고 이 문명을 이루고 이런 뭐 험난하고 지난한 과정들하고 얘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또 서재라는 공간이 좀 건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인장을 택해서 그리기 시작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서재로 뭐 어떤 특별한 구조, 가령 예를 들면 뭐 이제 바벨탑이라든지 뭐 그런 구조를 생각하고 서재를 그리고, 뭐 수많은 인형들을 이렇게 놓은 작품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성경에서 모티브를 좀 차용을 해서, 예. 그런 어떤 뭐 문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원색을 좀 뺀 그림들, 그 서재 시리즈가 사실 제일 먼저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민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실 민화가 옛날 그림이기 때문에 그 책가도에서도 색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부러 색깔을 빼서 그렸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연필 그림하고 이렇게 작품이 만나면서 이제 컬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제가 서재를 주로 이제 정물화의 일종으로 그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풍경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서재의 어떤 부분에 이제 풍경을 그려놓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에베레스트 산도 등장하고, 뭐 골프장도 등장하고. 이제 그 서재라는 공간이 정보의 공간이잖아요. 사실 그 정보라는 거는 현대에 있어서는 정보는 제일 이제 그 고급 정보는 권력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서재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단 형식으로 이제 작품을 했어요. 사실 재단 제일 가운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들이 담겨 있고, 예, 이제 차츰차츰 이제 부제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제 제일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비너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인류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제일 위에는 이제 어떤 종교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아름다움에 관한 거, 미, 어떤 철학 같은 거. 예, 세 번째는 쾌락. 이런 것들을 아마 순서대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 서재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재 그 책 자체로 거대한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거든요. 일종의 뭐 성경에서 표현되는 바벨탑 같은 걸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인형들이 들어가 있어요. 각각 뭐 형태며 모양이며 색깔이며 다 다른 거죠. 그게 뭐 어떤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다른 민족, 뭐 다른 언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서양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저한테는 베이스죠. 그래서 특히 서양 미술은 또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세워진 미술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또 제 뭐 종교 자체도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자체를 좀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많이 차용을 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서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당시만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성당에 굉장히 열심히 다닐 때여갖고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재해석하고 특히 이제 뭐 아담과 이브에 관한 신화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바벨탑의 신화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어떤 인류사에 있어서. 이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그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서재라는 공간 자체가 이제 낙원의 대용품 같은 그런 이미지로 표현된 거죠. 제가 그림을 하면서 대외 관계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음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막 음반을 다 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중음악을, 뭐 팝송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이제 프린스. 프린스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구사하는 음악들이 주로 이제 뭐 펑크나 R&B 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펑케스트라에서 표현한 게 뭐 펑크나 R&B를 표현한 건 아니고, 이제 대중음악에서 느껴지는 어떤 전반적인 것들에 관해서 뭐 이미지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에 녹여낸 것들이거든요. 펑케스트라라는 그 단어는 펑크하고 이제 클래식의 오케스트라,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이제 펑크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비속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것과 오케스트라라는 어떤 그 클래식 음악의 단위이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상충되는 그런 두 가지 지점들이 만나서 제 그림 안에도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제목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펑케스트라의 뭐 형식을 보면은 사각형이라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영어의 4가지 레터, 그거를 조합된 단어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이제 뭐 가장 흔한 게 뭐 러브가 될 수도 있고, 뭐 호프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유명한 사람들 이름 중에 뭐 바흐가 될 수도 있고, 고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봤어요. 한글이나 이런 것도 쓰고 싶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껏해야 제가 쓸 수 있는 거는 뭐 사자성어? 이런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별로.
또 한국 사람 이름이 뇌자가 또 유명한 미인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떤 외국의 아이콘들을 가져다 썼거든요. 근데 사실 뭐 대표적인 이미지의 그 PLUR이라고 이제 가운데 이제 디제잉하는 그런 인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상에는 그 한국의 유명한 DJ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DJ는 그 오케스트라에서 거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저의 페르소나로 표현을 했어요. 그 디제잉하는 인물 네기퉁이에는 이제 PLUR이라고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은 Peace, Love, Unity, Respect. 레이브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뭐 커다란 뭐 헛간이나 이런 데를 하나 빌려다 놓고 이제 그런 기치 아래서 Peace, Love, Unity, Respect 이 안에서 음악 안에서 우리는 뭐 종교도 인종도 다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화합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아마 펑케스트라 중에 제일 이제 핵심 모든 것들을 이렇게 화합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쓰여졌어요. 인물 선정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대중한테 알려진 인물들이 들어가니까 그 가운데는 사라지지 않을 아이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짝 스타가 아니라 몇 대를 걸쳐서라도 살아남을 그런 저기 인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뭐 바흐도 있고 고흐도 있고 뭐 오드리 헵번도 있고 마릴린 먼로도 있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신화죠. 그런 인물들을 주로 넣었어요. 제가 주로 이제 거기 넣었던 그 작품에 넣었던 그런 뭐 문장들이나 그런 가사들은 사실 뭐 이렇게 팝송에서 빌어온 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이제 팝송을 오래 듣다 보면은 이렇게 부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저한테 딱 왔을 때 그것들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 Give and Take라는 작품도 있고 뭐 Hope라는 작품도 있고 네기퉁이의 그 단어를 쓰고 가운데는 이제 펫샵 보이스의 가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I love you, you pay my rent. 나는 네가 내 집세를 내주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굉장히 그 세태를 반영한 그런 가사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약간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뭐 hope and pain 이렇게 써놓고 가운데 뭐라고 들어갔냐면 hope is frail but it's hard to kill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희망은 깨지긴 쉽지만 죽여 없애긴 너무 어려운 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 아니면은 뭐 시대를 정확하게 간파했다고 느끼는 그런 문장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 뭔가를 창조하는 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 본인이 이렇게 쳐놓은 의미망 어떤 그물 같은 거 거기에 걸려드는 것들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일종의 뭐 찾아내는 수집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펑케스트라는 주로 이제 후자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광주에서 어떤 사태가 났는데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고 했다더라. 사실 그거를 저희는 아주 적은 정보만 알고 있던 시대예요. 진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그 TV나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또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화려한 그런 이미지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랬던 시대인데 제가 그 나이 또래 때는 뭐 고등학생이랬으니까 뭐 그런 걸 알 수는 없죠. 이제 그림을 혼자 오래 그리다 보면 이렇게 친구 삼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 또 즐길 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중에 근데 음악은 유일무이하게 또 이제 뭐 그림 그리면서도 얼마든지 예, 들을 수 있고 예, 향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중문화에서 보여지는 그런 현란함 예,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매료가 됐었고 과거에 뭐 우리가 어떤 종교적 아이콘이나 어떤 뭐 위대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을 막 이렇게 추종하는 시대가 아닌 어떤 이제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을 그 정도로 이제 추종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거는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런 그 잘 자란 그 픽셀의 단위들 있잖아요. 그 작은 전구들의 반짝임, 그 수많은 별빛들, 예. 그런 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 운영자라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는 자, 그걸로 거기에 있는 모양을 하나하나 이렇게 땄어요. 그리고 그걸 유화로 하나하나 그렸어요. 처음에 한 두 점 정도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우리가 색인지로 쓰는 그런 스티커 있죠. 아, 이거를 붙이고 물감을 칠하고 떼면은 이 형태가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재료도 아크릴로 바뀌고 이제 훨씬 빨리 마르고 작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유화는 해보니까 펑케스트라를 해보니까 이게 색감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예. 이렇게 유화랑 아크릴이랑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재료도 이제 아크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 뭐 가운데 인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화로 표현을 하지만 이제 주변의 그런 화려한 패턴들은 이제 그 아크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약간 작품 제목이 좀 너무 헤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첫 번째 개인전을 신전으로 했으니 이제 그 무게에 이제 상응하는 제목 이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연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연옥은 죽은 자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간 단계, 중간계 뭐 이런 개념으로 쓰였어요. 제 작품이 항상 그런 어떤 중간에 위치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회화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중문화와 어떤 또 종교나 철학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작품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랑 그 연옥이라는 그 개념이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옥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어요. 그때 아르코미술관에서 했던 그 전시는 그 재활용에 관한 전시였어요. 예. 그래서 뭘 할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업이 패션 장갑을 만드는 그런 공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공장 한켠에 항상 이렇게 실패들이 못이 박힌 그 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세탁소를 가서도 볼 수 있고 의상실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실 색깔을 고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벽에 못을 치고 실을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저거를 좀 확대해서 전시를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그 제 펑케스트라에 등장하는 그런 땡땡이들 그것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마치 그게 또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실 뽑는 그런 게 연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거대하게 좀 구조를 만들어 봤죠.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이제 아르코 미술관, 한 번은 리움에서 이제 패션 인투 아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루비나 선생님하고 저랑 합작으로 작품을 했었죠. 처음에는 2008년 개인전에
그 영상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 LED가 그때 아마 처음 나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거를 업체에 알아보니까 무려 전광판 하나 만드는데 가격이 1억. 지금은 뭐 그 반의 반값도 안 되겠지만, 그때는 초창기여서 그런지 단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기도 미술관에서 펑케스트라를 전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거를 한번 영상으로 옮기는데 미술관에서 좀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 큐레이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남편분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데, 나름 또 그 모든 것의 또 시작이 거기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리움에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금을 좀 받고 그거를 만들었는데 평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1, 2년 동안 리움 로비에서 이제 틀게 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뭐 기업들에서 해보자는 제의가 많이 들어와서 몇 개를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저의 전 작품, 거의 모든 작품을 영상으로 조금씩은 옮겨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의 그 모든 시리즈들, 뭐 모놀로그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직 안 해본 작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으로 좀 옮겨보고 싶어요. 일단 콜라보를 하는 이유는 제 작품의 좀 저변을 넓히기 위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전시만으로 요새 뭐 이렇게 제 커리어를 꾸려나가기에는 한계가 많거든요. 실제로 전시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없잖아요. 요새는 더 없죠. 그래서 여러 미디어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콜라보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은 이게 파급력이 좀 크거든요. 어쨌거나 대중들은 또 그 순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콜라보라는 형태를 통해서 저런 작가가 있구나 정도 인지할 수도 있겠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저변을 넓히고, 예, 또 이제 기업들이랑 일하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율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예. 우리 세계와는 좀 다른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좀 배우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곤충 채집은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 선악의 개념도 모르고 사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무딘 나이 그럴 때잖아요. 근데 저 역시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다 정원이었어요. 되게 마당이 넓었는데 거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해인가 나방 애벌레가 창궐하던 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온 나무에 그 송충이들이 완전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끓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재미있게 놀이하던 것 중에 하나가 종이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곤충들을 배에 하나씩 싣고 물에 띄우고 거기에 불을 지르는 거였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고 노는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예,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를 막 꾸짖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때 이후로는 파리나 모기 이외에는 잘 안 죽여요. 곤충 채집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 어렸을 때 제가 놀던 그 놀이, 그거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 곤충 채집이라는 게 그거를 우리 학생 때는 그걸 다 방학 숙제를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곤충을 죽여서 그걸 하는 거. 진짜 지금 보면은 그 없어져야 되는 숙제인데 그걸 다 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예. 그런 거에 대한 비유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연필 끝으로 곤충을 찌르고, 예.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제 손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손이 아니라 발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막 미술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랑이었을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소용돌이 진짜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막 스트레스도 심하고 힘들 때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어떤 커다란 발 밑에 이렇게 기대서 자는 꿈을 꿨는데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몸은 안 보여요. 온갖 안개에 다 쌓여 있어서.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희 조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이모가 선생님하고 비슷한 꿈을 꾸고 종교에 귀의하셔서 수녀님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손을 봤대요. 그래서 되게 너무 유사한 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발을 그렸다가 근데 발은 표정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거 음성 언어 다음으로 이제 표현이 많은 게 이제 이 손이잖아요. 실제로 수화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신과 악마에 관한 거, 인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작품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칼라를 굉장히 화려하게 또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색깔들을 전부 다 합치면 어떤 색이 나올까 생각해 보니까 회색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모놀로그의 회색들은 이 색깔들을 전부 합칠 때 나온 색깔들이에요. 회색
연극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사실 서양 미술에 보면은 이렇게 검은 공간을 배경으로 음영이 강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극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연극에서 이 마임도 그런 조명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마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연극적인 그 플레임 안에 가두고 서양 미술의 어떤 그런 그 표현 방법을 끌어다가 제 나름대로 그런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서 그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런 무채색이 주를 이루는 작업들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너무 단순해요. 그냥 색깔에 좀 질려서 좀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좀 무채색의 어떤 차분한 것들에서 좀 이렇게 휴식이나 안정 뭐 이런 것들을 좀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소란스럽고 이런 화려한 것들 뒤에 좀 숨어서 좀 쉬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작품들은 색깔도 많이 없고 또 작품 크기도 작아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영화 감독 중에 한 명이 데이비드 린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람 영화와는 너무 다르게 사실 그 사람의 이제 일상적인 모습은 항상 뭐 똑같은 레스토랑 똑같은 자리에 가서 거의 맨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작품은 굉장히 폭력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괴하고. 저도 아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드러낼 수 없는 면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기서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저는 심지어 그런 미술이나 이런 것, 아트가 어떤 도덕보다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도덕을 초월한 세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표현을 해도, 누구한테 뭐 특별히 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휴식이고, 도피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스피커박스 경우는, 아마 제 그림 중에서 제일 추상적인 요소가 강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기하학적 추상이나 이런 생명 추상 이런 것들과 뭐 팝아트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 순수하게 어떤 형태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어떤 기하학적인 추상들 있죠. 그런 형태들로 이제 초기에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의 작업은 뭐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색과 형태 이런 것들이 음악에서는 또 음과 악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저한테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 뭐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 들어요. 스피커박스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 펑케스트라의 뭐 이렇게 짝패와 같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마치 이제 서재 그림과 연필 그림이 이렇게 짝을 이루듯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향 기기에도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러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피커가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앞에 있는 그물 같은 걸 떼내면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모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미있게 기호화해서 음악이 음과 악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미술이라는 게 색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작품이에요. 아마도 제 작업 중에 가장 뭐 추상적인 요소가 강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초반 작품들은 보면은 그렇게 추상적인 요소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 스피커 박스의 모양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 한국 사회에 그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아파트 이런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굉장히 구상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예. 그래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약간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골프장에는 그냥 산책하러 한번 가본 게 단데, 그 골프채 그 표면에 그 반사면 있죠.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는 골프채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빌렸어요. 뭐 동생네에서도 빌리고, 이제 조수들 보고, 야, 골프채 좀 있으면 가져와봐. 나 좀 그려보게. 그래서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이렇게 이제 딱 비춰보니까 거기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이거를 내 자화성처럼 이용을 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배경을 우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그리고 나니까 마치 이제 그 연필 그림처럼 꽃 한 송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주를 배경을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우주에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뭐 코스모스 이것도 심지어 꽃 이름하고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제목도 이제 반추라고 지은 이유는 꽃 중에서도 저는 국화꽃과 매우 흡사하다고 느꼈어요. 예. 근데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의 내용과 그 제목 이런 것들이 반추라는 제목이 꽤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마치 거기에 내 모습이 또 보이는 그런 반사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보통 제 작업을 보면은 굉장히 사물의 중첩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물이 들어가고 또 사물끼리 중첩되고 그게 하나의 이제 커다란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공간이 중첩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간이 중첩된다는 건 결국 새로운 차원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실 그걸 볼 수는 없어요. 예. 실제로 여기에 어떤 하늘이 다른 공간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실제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하늘을 한번 겹쳐보자. 그렇게 해서 하늘이 6개가 겹친 모양을 그리기도 하고 저는 사실은 사각형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일 안정된 그런 형태고 제일 인간에 가깝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를 네모나다고 생각했었죠. 둥글다는 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완벽하긴 하지만 불안정한 거잖아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사각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각이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은 둥글게 되는 거거든요. 원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거는. 그래서 제 그림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료가 변화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화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거 제가 지금 쓰는 이런 방법들은 중세 그때부터 쓰던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인 건데 그림 그리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도하고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나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이거 정말 나는 너무 동떨어져 사는 것 같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변하죠.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뭐랄까 그냥 바로 도태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또 그림밖에 없어서 더더욱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릴 재료는 그나마 이제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재료였던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영상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도 하게 되고, 또 최근에는 파나 작업도 하게 되고 뭐 이랬는데, 사실 뭐 영상이라는 것도 요새는 볼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물감이라는 어떤 이런 그 물리적인 그런 재료들하고는 또 다르게 영상은 빛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사실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도 인스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의 이미지가 바로 내일의 이미지예요. 다시는 보지 않는. 예. 뭐 조회수가 높은 거는 뭐 다시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소멸되고 바로바로 생성되고, 뭐 이런 시대에 그림을 하고 이런 그 안료를 써서 그림을 한다는 거, 불과 이제 뭐 물감의 두께는 뭐 1mm도 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속성을 가진 매체, 이런 거가 현대 속도전의 세계에서 남을 수 있었다는 거,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제 뭐 유일성의 원칙이나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그 어떤 수공에 대한 그런 향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제 그림에서 어떤 그림들은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작품에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틀림없이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내러티브를 짤 때 있어서는 그냥 일단은 큰 주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저한테 20, 30대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거는 뭐 대중문화도 있겠지만 또 종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상충되는 요소들인데, 사실 그게 처음에 그런 것들을 양립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았어요. 예. 저는 이렇게 뒤늦게 영세를 받은 사람인데, 어쨌거나 저는 세속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고 즐기고 하는 것들은 완전히 그에 역행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인데, 그 양립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도, 아, 나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제 표현에도 많이 제약이 가게 되고, 막 이런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나는 이게 시각적인 자극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신성모독은 하지 말자, 이런 원칙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그 펑케스트라가 이렇게 꽉 짜여진 구조잖아요. 뭐 거의 뭐 좌우 대칭인 경우도 많고, 지금 대중문화의 어떤 스타들이 과거의 어떤 뭐 종교적 우상이나 위인들을 뭐 대신한다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이제 그분들 뒤에는 항상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죠. 예. 이제 사실 대중문화의 스타들 뒤에는 항상 조명이 빛나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는 사실 저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정 있죠. 눈의 결정, 아니면 어떤 세포나 이런 그 원자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인 세계를 들어가 보면 어떤 쪼갤 수 없는 구조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런 데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어떤 잎사귀가 나는 그런 순서, 이런 식물마다 그 패턴이 다 정해져 있고, 예. 꽃들도 마찬가지. 다 이파리 숫자가 대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자연이라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은 그냥 이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요. 근데 제가 빌어오는 거는 좀 더 핵심적인 그런 세계들, 그런 데서 그런 패턴들을 많이 따오거든요. 예. 제가 또 그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 그림들이 자꾸 이제 패턴화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깨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세계. 과거에 저는 이제
영원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 이제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게 되게 나이가 50 정도 되니까 어떤 이제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나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완벽한 구조들이 저한테 지금은 조금씩 깨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깨질지 그거는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뭐 현대 미술 작가라고 그러면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요. 이제 저는 제 위치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대중한테 비교적 많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대중문화의 어떤 그런 그 요소들을 흡수하는 사람이고 하니까 제 역할은 좀 가교 같은 역할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대중문화를 좀 더 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예, 미술이 꼭 어려운 것만 아니다. 이 정도? 예. 저는 사실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학교를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원도 안 가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이제 미술계로 뛰어든 케이스인데 졸업을 할 때쯤에 학교에서는 이제 조교로 와라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의 리움처럼 영향력이 있던 그런 갤러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알바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에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둘이 얘기하다가 이 친구는 내 자리에 관심이 있고 저는 그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꾸자 해갖고 제가 갤러리 알바를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첫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절대 미술계를 떠나면 안 돼.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는 못 들어와. 예. 그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는 그냥 빨리 부딪히고 싶었어요. 내가 뭔지 빨리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신도 있었어요. 예. 나 될 것 같아. 그래서 과감하게 학교로 안 가고 그 알바 자리를 시작을 했어요. 작가들 그림도 걸어주고, 그 청소도 해주고, 포스터도 붙여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였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갤러리에 계시다가 대한공간으로 들어가셨는데, 작품을 한번 내봐라 해서 냈었는데, 세상에 한 표도 못 얻고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한 표도 못 얻지? 그런데 다행히 또 다른 대한공간의 분이 거기 심사를 나오셨다가 제 작품을 보고 이 친구 우리 쪽으로 한번 내보라고 해. 그래서 그걸 전달받고 냈는데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제 커리어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미술계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언저리에 있어야겠다. 이런 그런 게 통한 것 같아요. 제가 졸업하고 한 10년쯤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를 작가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미술은 그냥 다른 건 없고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평생 가난하게 살 각오, 그 각오가 서 있으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졸업하고 나서 거의 작업실에 냉방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서포트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었던 위치였는데, 근데 작품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정말. 그래서 나는 어차피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거의 난방도 안 하고, 밥, 사실 5,000원짜리 먹기도 너무너무 아까워서 맨날 집에서 먹고, 그러니까 자연히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이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너무 길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젊었을 때니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진짜 좋아하면
뭐 다 감내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